알아두면 쓸데있는 미술 이야기. 흙과 불의 만남. 학습 목표. 도자기 공예의 개념을 익혀 말할 수 있고 우리 도자기 기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마음의 자세를 가집니다. 여러분, 변기, 식기, 타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못 먹는 것, 또는 매끈매끈한 재질이라는 것, 또는 집에 있는 것 등 다양하지만 그중 한 가지는 바로 도자기라는 점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아침에 씻고 식사를 하고 저녁에 화장실에 갔다가 잠들기 전까지 도자기를 우리 삶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과 커피나 차 한 잔을 나눌 때도 말입니다. 흙과 불의 만남, 도자기 공예. 흙과 불은 도자기를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흙과 불의 만남으로 탄생해 인류의 삶과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도자기 공예에 관해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자기의 뜻은 무엇일까요? 도자기는 흙을 잘 반죽하여 조물조물 형태를 성형한 후 불에 구워서 생활에 사용하는 것으로 유약과 굽는 온도에 따라 다양한 도자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이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기는 흙을 잘 반죽하여 조물조물 형태를 성형한 후 불에 구워서 생활에 사용하는 것으로 유약과 굽는 온도에 따라 다양한 도자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자기 공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유약과 굽는 온도입니다. 일반적인 도자기의 뜻. 우리가 말하는 도자기는 고급 재질의 고령토로 만든 그릇을 가마에서 한번 굽고 유약을 발라 다시 굽는 재벌구이를 한 상태로 그릇 표면이 유리화된 것을 자기나 도자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유약은 사용 원료에 따라 다양한데 구워진 외관 상태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면 청자유, 흑유, 백유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약을 톡이나 도기 표면에 씌워 가열하면 유약이 녹아붙어 도자기의 유리질을 형성하여 액체를 침투시키지 않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간장이나 물이 도자기 그릇에 흡수되지 않고 새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유약 때문이라고요. 도자기의 제작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러합니다. 성형하기, 건조하기, 초벌구이, 무늬 그리기, 유약 바르기, 재벌구이. 첫 번째, 성형하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충분히 반죽한 후에 원하는 모양으로 만듭니다. 건조하기는 성형하는 것을 그늘에서 천천히 말린다는 뜻입니다. 이때 햇볕에서 단시간에 건조하면 갈라지거나 망가져서 쓸 수 없게 된답니다. 중요한 것 그늘입니다. 세 번째, 초벌구이. 그늘에서 말린 것을 가마에 넣고 700에서 900도씨 정도에서 굽습니다. 네 번째, 무늬 그리기. 도자기에 어울리는 무늬를 그리고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유약 바르기. 광택, 방수, 장식 효과를 위해 유약을 바릅니다. 여섯 번째, 재벌구이. 가마에 넣고 1200에서 1400도씨에서 구운 후 천천히 식혀주면 완성이 됩니다. 꼭 알아두실 건 이건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도자기의 종류. 도자기의 종류는 크게 토기, 도기, 석기, 자기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토기는 일반적으로 700에서 1000도씨의 저온 소송으로 유약을 칠하지 않는 그릇을 말하며 질그릇이라고도 합니다. 점토 내부의 기포는 물을 잘 흡수하며 다른 도자기에 비하여 강도가 매우 약합니다. 주로 질그릇, 기와, 벽돌, 화분 등에 사용합니다. 보너스 하나, 삼국시대의 그릇과 무덤의 부장품 등을 제작하는 데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보너스 둘, 현대 조각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테라코타는 약 800에서 900도씨에서 구워낸 유약을 칠하지 않는 황토색의 작품을 말합니다. 토기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기. 도기는 1100도에서 1250도씨에서 중온 소성을 하므로 약간의 흡수성과 중간 정도의 강도를 가집니다. 이는 변기, 세면기, 욕조, 내외장 타일, 중저가의 식기류, 왕구, 장식품을 제작하는 데 많이 활용됩니다. 석기. 석기는 1250도에서 1300도씨에서 소성되므로 강도가 돌처럼 강하고 흡수성이 없으며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어 실용적인 생활도예나 공방도예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생활 도예로 사용되는 옹기가 바로 석기입니다. 자기. 자기는 1250에서 135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낸 도자기로 흡수성이 거의 없고 아주 강합니다. 약간 투광성이 있는 자기는 손으로 톡톡 두드리면 금속성의 맑은 소리를 내며 흰색과 유백색의 아름다운 색상을 나타내는 최고급의 도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자의 명칭도 자기에서 왔다는 걸 눈치채셨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토기, 도기, 석기, 자기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나누는 중요한 요소는 소성 온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약의 바른 정도입니다. 먼저 토기는 저온에서 구워서 두드렸을 때 둔탁한 소리를 내고 유약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액체, 물, 간장 같은 액체를 흡수하는 흡수력이 높습니다. 장점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토분에 식물을 심게 되면 이 식물에 수분이 공급되고 있는지 아니면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 얼른 물을 줘야 될지 정도를 굳이 손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토기로 그러니까 화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기는 중온에서 구워지고요. 두드렸을 때 탁한 소리가 나는데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볼 때 청동기 시대의 민무늬 토기도 바로 도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기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고요. 그래서 식기, 타일, 변기, 욕조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석기는요. 도기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구워지고요. 그리고 소리도 조금 더 맑은 소리를 내며 도기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으며 단단하여서 화로나 찻잔, 옹기 등 우리 생활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기, 도기, 석기 중에 가장 맑은 소리를 내면서 높은 온도에서 구워지는 자기는 흡수성이 거의 없고 강도도 강하여서
다른 것보다 잘 끼워지지 않으면서 고급 식기 또는 전자기 등 고급의 재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자기의 성형 방법. 도자기의 성형 방법은 빚어서 만들기, 말아서 만들기, 흑판으로 만들기, 돌림판으로 만들기, 형틀로 만들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빚어서 만들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어서 만들기는 손으로 주물러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성형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말아서 만들기. 흙을 길고 둥글게 가래떡 형태로 만들어 쌓아 올리며 성형하는 방법으로 흔적을 없애기 위해 흙을 문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흙판으로 만들기. 흙을 반죽하여 흙을 납작한 흙판으로 만든 후 잘라 붙여서 팔각, 사각 등의 형식으로 성형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더라고요. 네 번째, 돌림판으로 만들기. 돌림판으로 만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명장이나 또는 영화에서 많이 봤을 텐데요. 돌림판을 회전시켜 중심을 축으로 원형을 만들어서 성형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형틀로 만들기. 석고 재질로 틀을 만든 후 점토액을 묽게 개어서 부어 떠내는 방법인데요. 복잡한 모양이나 대량 생산에 적합한 성형 방법입니다. 도자기에 무늬 넣는 방법. 도자기에 무늬 넣는 방법. 음각, 투각, 상감, 철화, 청화, 인화, 덤벙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음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각은 원하는 무늬를 그릇의 표면에 판에 표현하는 방법으로 선으로 표현하는 성각이 많습니다. 투각은 묘사할 대상에 윤곽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파서 구멍이 나도록 만들거나 윤곽만을 파서 구멍이 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고려시대의 청자 중에서도 이런 투각을 이용한 향로도 있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요. 세 번째, 상감. 상감은 청자가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의 방법인데요. 흙으로 모양을 만들고 표면이 마르기 전에 원하는 무늬를 선으로 파낸 후 백토나 자토를 채워 넣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상감한 무늬에 유약을 발라 구우면 백토는 백색으로, 자토는 흑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철화. 철화는 흑갈색인데요. 철분이 함유된 흑갈색의 철사 안료로 무늬를 그려넣는 방법입니다. 청화. 청화는 청색으로 나타냅니다. 코발트 계통의 청색 안료를 사용하여 무늬를 그려넣는 방법인데요. 우리나라는 질 좋은 코발트가 잘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저 멀리 아랍 쪽에서 코발트를 수입하여 청화백자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화. 인화는 말 그대로 작은 도장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도장을 표면에 잇따라 찍어서 무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청자나 백자에 사용된 것보다는 주로 분청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덤벙. 덤벙은 담금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백토물에 그릇을 덤벙 담가 백토 분장을 하는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덤벙인 거죠. 덤벙 대신에 귀알이라고 해서 흰 백토물을 이용해서 붓에 묻혀서 이 그릇에 둘러 바름으로 인해서
붓자국을 표현해서 나타내는 그런 기법도 있답니다. 도자공예의 활용. 도자공예는 현재 어디에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수업 도중에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요.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수업했던 내용을 토대로 도자공예는 현재 어디에 활용되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역에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5가지만 기록해 봅니다. 생각하고 기록해 보셨나요? 첫 번째,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욕실 타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의 외장재, 타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찻잔이나 밥그릇 등의 식기로도 활용되고 있고요. 세 번째, 우리가 많이 즐겨하는 화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서랍의 손잡이 같은 장신구 같은 데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때가 잘 타지 않고 닫기도 쉬워서 일반적인 도자기를 손잡이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5번째, 의자. 의자는 아마 낯선 이름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의자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전봇대에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가 산업인 한국전력에서 전신주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인 의자를 중국에서 저렴한 불량 제품으로 들여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의자도 도자기로 제작된답니다. 흙과 불의 만남, 도자기 공예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요. 도자 공예의 뜻은 흙을 반죽하여 형태를 만든 후 불에 구워서 생활에 사용하는 것으로 유약과 굽는 온도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공예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자기의 종류는 크게 토기, 도기, 석기, 자기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종류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지점 한 가지는 소성, 온도이며 또 한 가지는 유약, 철이라고 하는 것.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도자기는 성형하기, 건조하기, 초벌 구이, 무늬 그리기, 유약 바르기, 재벌 구이 이런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작된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도자기에 무늬를 넣을 때는 음각, 투각, 상감, 철화, 청화, 인화, 덤벙과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제작된 다양한 도자기는 우리 삶에 여러모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를 통해 도자기 공예의 가치를 알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